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위원장 최수용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요, 국가의 백년대계를 올바로 세우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야말로 귀감이 될 만한 하나의 역사적인 좋은 사례를 남겨야 하기에 저도 몇 차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야기를 꼭 국민 여러분들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국가의 군대가 됐든 경찰이 됐든 국가정보원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국가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이나 오늘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음을 양찰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은요, 저희들도 같은 동료들끼리 소위 단체 카톡방이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병호 전 원장의 출판 기념회가 개최된다고 하는 이런 알림장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와 장소가 나와 있으면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저술한 좌파 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시켰을까? 이 책자의 제목으로 출판 기념회가 개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이 책자는 이병호 전 원장의 국정원 스토리로서 국정원의 소리 없는 헌신과 아픔의 기록입니다 라고 지금 쓰여 있으면서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일독을 권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 회원께서 올린 글을 제가 전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병호 전 원장의 국정원 스토리가 선전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런 출판회를 하는 것은 고 김형욱 이외에는 오픈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별것도 아닌 말을 했다가 조사를 받고 파면도 당하는데, 실제 이병호 원장이 공작 실무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알지도 못하고 해본 적도 없고 위험하고 꼭 나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하면 뒷감당이 안 되니까 하지 못하게 하고, 공은 자기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랜 동안 감옥에 갔다 오신 분에게 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보부가 꼴이 이게 뭡니까? 목숨 걸고 일하다가 잡혔다 도망 나오고 거친 바다 위에서 왔다 갔다 한 공작관들, 그들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무슨 실제로 한 사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국정원 스토리 무력화, 이런 말을 하고 있나요? 원장을 지낸 사람이 무력화 당할 때는 무엇을 했나요? 누가 이의 제기하시면 정확한 사례를 들어서 밝히겠습니다. 죽을 고생하면서 버림받은 직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상대편을요, 존칭으로 올려주면서 하는 말이 아무개 박사님이란 얘기를 씁니다. 자, 이때 박사라고 했을 때는요, 넓을 박자를 쓰는 박사가 있지만요, 엷을 박자, 아주 가볍고 낮고 약한 그런 엷을 박자를 써서 박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글을 볼 때요,
굉장히 마음에 닿았는 일은요, 실제로 이병호 원장이 공작 실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위험하고 꼭 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공작관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뒷감당이 안 되니까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좋게 되면 그 결과만 가져다가 자기의 공으로 돌렸던 이병호 씨의 지난날의 모습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요, 지금 언론에는 이병호가 국정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인사를 흔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마 이거는 지금 일간지가 아니고 중앙 썬데이라는 곳에서 이걸 보도를 했던데요. 똑같이 지금 좌파 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시켰을까 해서 이병호 원장이 책을 펴냈다는 것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정보기관 수장 출신으로는 이례적이다. 통상 재직 시절의 일을 함구하는 것이 국정원장의 뒷모습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 2년 3개월 동안 국정원장을 지냈던 그의 책 제목은 좌파 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시켰을까 이다라고, 사연이 담긴 듯한 제목이다라고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 이병호가 국정원장 시절에 만든 새로운 원훈은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그가 소리 없는 헌신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병호 씨의 답변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국정수행의 1순위였고 350명이 넘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국정원장 3명을 포함해 46명의 직원들이 감옥에 갔다. 국정원은 적폐청산의 사냥터였고 범죄의 소굴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이를 뒤늦게나마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책을 쓰게 됐다. 그랬더니 기자는 또 묻습니다. 책에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하니까 이병호 원장의 얘기는 국정원이 입은 치명적인 상처에 관해 설명하고 그 치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통상적인 정보 업무로 여겼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범죄로 둔갑을 하고 동료 선후배들이 형사처벌받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 인해 정보기관이 가져야 할 정신의 타격을 받았다. 이런 상태로는 국가안보의 중추인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없다. 정보 운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프로페셔널이 해야 하는 일이다. 이 같은 국정원의 역할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 국정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국정원 비전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쭉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견 이렇게 기자가 쓴 기사 내용을 보면요, 꽤 필요한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이렇게 납득이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라는 잣대로 국정원을 재단하고 인사를 흔든 측면이 있다. 또 보수와 진보 정권의 교체에 따라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정치권이 국정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한다면 인사잡음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러면서 재임 시절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 2016년 4월 8일에 중국의 류경식당 여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건을 언급을 해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도 국정원이 아닌 국군 정보사가 주도한 사건이다라고 지금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탈출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정보사 측에 제공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들의 입국을 총선 직전에 공개한 것을 두고
선거용 공작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 그해 5월 초에 열리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에 대한 물타기용이었다 하면서 당시 북한은 체제 선전을 하면서 김정은 우상화에 열중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입국 사실을 공개한 것이었다. 4.13 총선에는 결국 야당이 승리하지 않았는가. 자,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이 이야기는 이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 국정원장은 지득한 모든 비밀을 담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책자로 쓴 사람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욕을 하면서 반박정희 운동을 했었던 김형욱이라는 부장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면서 미국에 가서도 무슨 지원도 하고 아주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죠. 물론 그에 대한 그 무슨 탐사보도 이런 것들이 뭐 일간지나 월간지 이런 곳에서 몇 차례 실린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단 한 번도 정확하게 누가 어디서 어떻게 그를 없앴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도 제대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이런 책을 냈어요. 자, 이분은 그동안에 책을 여러 차례 냈어요. 제가 현직에 몸담고 있을 때 이병호 원장과 굉장히 사이가 가까운 분이 그 당시에 우리 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 차장으로 있던 분은 문재인 정권 때 잡혀서 옥고를 치르게 했던 최종흡 전 차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최종흡 차장이 외국에서 발행이 된 기도원의 스파이라는 책을 갑자기 번역을 해야 된다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 총대를 메고 그리고 후배들 20여 명과 책을 분초를 하고 해서 그 책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고 내부적으로 출간을 해서 작업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지시가 내려오기를 그 번역한 내용을 당시 밖에 나가 있었던 서동구라고 있어요. 이 서동구 전 차장을 통해서 감수를 받으라는 겁니다. 서동구 씨는 참고로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외국어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종업 차장과는 외대 선후배 관계이기도 합니다. 아마 과도 같은 과 정외과인가 어딘가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분 사이가 좋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해서 하라는 대로 했죠. 그런데 뭐 직원들이 한 번역본을 가져가면 뭐 수준이 형편없다, 뭐 이게 말이 되겠느냐 하면서 서동구 씨가 그것을 많이 고쳤어요. 그리고 책자가 나중에 완성이 돼서 내부적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서동구 씨한테 고맙다고 500만 원인가를 갖다 주라 해서 그대로 제가 받아서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고 나서 이후에 서동구 씨하고는 단 한 잔에 쓴 커피도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서동구 씨는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니까 다시 복귀를 해서 무슨 해외 차장도 했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로도 파견을 나갔었고, 그리고 차장 시절에는 2017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임종석이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 레바논을 방문하고 하는 그 대통령 전용기를 끌고 갔던 그 여행에 같이 국방부 차관이었던 서주석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 지금 이병호 원장이 실질적으로 공작 실무를 해본 적이 있냐고 지금 반문하는 얘기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부연되는 게 알지도 못하고 해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꼭 필요해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후손들에게 필요하고 절대로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뒷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이 성공하면은 자기 공으로 돌렸던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이 날밤을 새가면서 번역을 하고 하도 다급하게 일을 독촉을 했기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책을 번역을 해서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뭐 그 와중에서는 그 진급을 못하고 집에 갈까봐 그 아주 노심초사하던 그 부이사관 한 명도 있어요. 그 사람도 보면은 뭐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많이 했죠. 제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 당신과 나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끊어버리자라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들을 우리 이 정말 현장에서 목숨 걸고 뛰었던 공작관들이 이런 말을 왜 하는지를 좀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병호 씨는 위키피디아 찾아보세요. 육군사관학교 19기로 임관을 하고요. 그리고 군에서 있다가 사실 중앙정보부 시절에 우리처럼 무슨 정규과정을 통한 공채로 온 게 아니라 영어를 좀 한다 그래가서 영어 교관으로 중앙정보부에 첫 발을 들여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있던 시절이고 군인이 우대를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진급을 했죠. 그리고 이병호 씨가 국장으로 있을 때는요, 그 구간에 있던 각 과의 과장들의 한 90%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다 채워졌었습니다. 이 정도로 인사에 대한 편파적인 인사를 했던 아주 그 장본인 중에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병호 씨인데요. 이런 분이 국장으로 있을 때 벌어졌던 해프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우방국가에 나가 있던 우리의 공작관이 현지에서 타국의 외교관들과 그런 원래 행사를 갖고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모종의 이상한 전화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어 있을 시절이었으니까 그 서독 대사관에 전화가 잘못 온 겁니다. 그리고 동베를린 가는 비행기 표를 묻는 그런 전화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서독의 다른 외교관이 우리 공작관에게 그 원래 미팅에서 알려줬던 것이죠. 자, 우여곡절을 겪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공작관은 아무래도 이것은 이북으로, 당시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의 사전 징후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우리 우방국가 정보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마침내 이자가 그 나라의 수도 비행장으로 와서 유럽의 베를린으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행장에서 주재국 정보기관 요원들과 협조를 해서 그 한국을 탈출해서 북한으로 가려던 그 사람, 아내와 조그만한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3명의 가족을 신병을 확보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묻는 것 대신에 어디 지금 북한으로 가시나요? 했을 때 그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하면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실토하게 되죠.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십시오. KBS PD 월북 사건 뭐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벌써 1988년도 우리 서울올림픽 나기 바로 직전이었으니까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그 기사 보도된 게 다 나올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국영방송사였던 당시의 KBS의 프로듀서가 북으로 탈출을 했다. 이거 정말 뉴스거리죠. 그리고 한국에서 올림픽을 개최를 곧 하는데 국제적으로 아마도 대단한 망신이고 아마 모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서 그 탈출하려던 KBS PD 일가족을 무사히 서울로 호송을 하는데 호송도 하지 말라고 번번이 반대를 해왔던 그 사람이 바로 이병호 당시 국장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그 요원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수고했어, 그동안 애많이 쓰셨어, 격려는 고사하고 내일 당장에 돌아가라고 하면서 자기는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그 휘하에 있는 다른 과장 한 사람을 내보내서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고 종용을 했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악연은요, 다시 이병호 씨가 차장이 되었을 때, 즉 김영삼 정권이 되었을 때 다시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 항우연이라고 하는 항공우주개발연구원이 지금 생겨서 지금 뭐 저 나라도 저쪽에서 달 날아가는 인공위성도 작년에 성공을 시키고 엄청난 우주 항공 기술이 지금 발전을 했죠. 뿐만 아니라 뭐 현무 미사일 시리즈로 비롯한 뭐 갖가지의 우리 대한민국에 제조하는 미사일은요, 미국제 무기를 능가할 정도로 좀 우수합니다. 자, 이런 그 유도탄, 이 방공 무기 이 체계도 바로 우리의 이 전설적인 공작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 달 탐사 로켓과 같은, 즉 로켓이라는 것은 앞에다가 인공위성을 달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탐사 로켓가 되지만 거기에 폭탄을 달게 되면 바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도 방해 공작을 했던 사람이 이병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용맹스러운 공작관은 그러한 그 당시 차장의 반대와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그 일을 현장에 날아가서 그걸 해결짓고 그 로켓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마치 이병호 씨는 아마 자신이 지휘를 잘해서 나의 부하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아마 대외적으로 선전을 했었을 것으로 그런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이분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원의 스파이라는 책도요, 나중에 봤더니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알았는데 그때 번역 감수를 했다는 서동구 씨하고 이병호 두 사람이 공동 번역을 한 것으로 해갖고 외부에서 출판을 해서 상당히 그 인지세라 그럽니까? 인세라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제법 현찰도 좀 만져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퇴직자 모임이 양지회에도 그 당시 그 책을 의무적으로 퇴역한 사람들에게 다 상하권 2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걸 그렇게 돌려서 아마 양지에서도 거금을 들여서 그 책을 샀던 것으로 그렇게들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겠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이병호를 추종하고 따랐던 뭐 육사 후배들이나 아니 뭐 다른 뭐 인연 있는 사람들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요, 비밀 정보 기관은요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야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하도 기가 막힌 간첩 행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하나였던 암호화폐 뭐 1, 2조 단위도 아니고 수백 조가 지금 우리나라를 거쳐서 세탁이 돼서 지금 온 세상에 다 분산이 되어 버렸는데요. 상당 부분이 북한으로도 넘어갔고 또 상당 부분은 배달 사고로 인해서 지금 평양으로 못 가고 다른 곳에 은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밀 정보 공작 기관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비밀 공작을 하는데요, 외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이런 일이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병호 씨는 정작 해야 될 일을 할 때는 방해를 하고 못하게 회방을 놨던 사람인데, 번번이 그때마다 뭐냐면 무슨 주재국하고의 외교적인 마찰이 생겨서 우리나라 국익에 손상이 올 수도 있다,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번번이 그런 일을 막았었죠. 자, 중국에 있었던 더 기가 막힌 일을 좀 말씀해 드리면요, 김일성이 병 치료를 하던 주치의를 우리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종의 비밀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중국 현지에 나와 있던 이병호 씨의 그 부하된다는 사람들이요, 그 데려오고자 하는 그 북한 사람을 은닉시켜 놨었는데, 그거를 중국 공안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 공작관까지 감옥에 들어갈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손님이 중국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우리 공작관들은 이 사람을 또 다시 구출을 해서 빼옵니다. 진짜 중국 공안에게 신고를 해서 잡아가라고 하는 국정원 요원도 있었지만, 또 이 잡혀간 사람을 다시금 빼내오는 이런 공작관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흰색과 검정색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개의 경우 이런 흰색, 화이트들이 이런 졸장부들, 겁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의 그 공작관께서 또 다른 중요한 인사를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서 데리고 올 때도, 당시에 모스크바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 당시에 최종흡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가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우리가 외교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옆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공작관들은 또 다른 국가의 국경을 넘고 사선을 넘고 다니면서 결국에 천신만고 끝에 그 중요한 인사를 국내로 호송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자, 이렇듯이 이 이병호 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거기다가 그 육사 출신이, 물론 똑똑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요, 아주 편파적인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정보부를 이스라엘의 모사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허약하고 남루한 조직으로 만듭니다. 아마 지금도 지금 이병호 씨의 육군사관학교 후배 하나가 지금 국정원의 고위직에 있는데, 아마 걔네들 뒤에서 지금 상황 내지는 태상황의 역할을 한다고 아마 그런 또 뒤에서 훈수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 아무런 죄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붙잡혀 가셔서 4년 9개월간 옥고를 치르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한 지금 이병호 전 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몇백 명이 조사를 받고 뭐 46명이 감방에 투옥되고 했다 그러는데요. 자, 그 투옥되고 나서 재판받는 과정에 벌어졌던 재미난 일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증언 때 서야 되는 그런 우리 직원이 있었는데, 가서 봤더니 이제 피의자로 나와 있는 국정원 출신의 전 간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섞여서 재판을 받는데, 그 피의자로 되어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변호사가 물어도 예스, 검사가 물어도 예스, 하도 이런 식으로 양비론으로 넘어가니까 양시론으로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듣다 못한 판사가 당신은 도대체가 어느 나라 직원입니까? 과연 국정원 직원이 맞습니까? 라고 되묻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국가의 비밀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의 최고의 정보기관 안에서 이런 결기도 없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간부를 했다는 게 참으로 오욕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참 창피스러운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국민들께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앞으로 이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요, 국정원장의 나라도 아니고 대통령의 나라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이 나라는 그 어느 곳보다도 강성해져야 되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는 우리 정보기관의 요원들의 일이라는 것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휘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용약하고 비굴하고 그리고 비루하게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일을 올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병호 원장이 원장으로 있을 당시 러시아의 주요한 그 물질을 수입을 해다가 김정은이가 다니는 길에 뿌려서 김정은이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아요. 비슷하게 그런 내용들이 월간지에 실리기도 했었지만은요. 그러면 당시에 그렇게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이를 제거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 이북의 김정은이라는 애가 무지하게 노발대발을 했죠. 그리고 그때 내렸던 지령이 박근혜를 반드시 처단 척결한다. 저 원수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고 가서 제거하고 그야말로 죽여 없애겠다고 했던 것이 평양의 결심이고 지령이었는데, 자, 그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짐승만도 못한 수모를 겪으면서 감방에 가도록끔 방치해뒀어요. 거기에 절반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 국정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심리전단의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당시 검사가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를 했었죠. 그리고 본인은 문재인 때 갑자기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중앙지검장이 되고 곧이어서 검찰총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국정원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조사하는 작업을 하는데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던 게 바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어요. 자, 후일담에 들려나오는 얘기는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처장한테 물으면 처장은 단장이 시켰다 그러고 단장은 국장이 시켰다 그러고 국장은 차장이 시켰고 차장은 원장이 시켰다 그러고 원장이란 자들은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국정원은 결기도 없고 용맹하지도 않고 비겁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간신배들만 가득 차 있구나,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국정원이 할 일을 못하고 있고 그야말로 숨만 쉬고 있는 죽어가는 공룡 같은 모습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누가? 대통령도. 그리고 원장으로 간 사람들은 외교부의 샌님처럼 꽃길만 걷다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새로 오신 분도 마지막 공직을 마치고 나는 감방 가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 못하고 밑에 있는 차장들하고 지금 합의제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뻔할 뻔짜죠. 그 밑에 그 간신배들이 속해 있는 그 차장 집단이 3명 있는데 그 전부 다 거기 그런 수준들이에요.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그 오직 윗분에 대한 그 잘 보이기 위함, 예뻐 보이기 위함을 통해서 살아남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현장 경험도 없이 지금 차장 자리에 앉아서 있으니까 국정원도 그야말로 지금 숨만 쉬고 있고 죽어가는 나이 먹어서 숨을 헐떡거리는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버려진 숫사자와 같은 그런 운명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국가정보원장을 하고 감옥에까지 갔다 오신 분께서 이런 책을 써낸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망망대해를 표류했고 적국의 국경선을 넘나들면서 그야말로 이제 죽을지 1시간 후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순간순간을 이겨내고 살아왔던 우리 공작관들에게는 정말 이런 책이 나오는 것이 수치고 모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그 국경을 넘나들고 망망대해를 떠돌았던 우리 공작관들은요, 나중에 국내에 들어와서 북쪽에 있는 통전부 또 보위부 이런 북의 특수기관 요원들과 자주 만나고 가까웠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서 그야말로 이제 구속이 되거나 투옥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했던 검사들조차도 이 회사에 정말로 제임스 본드 공작관이 계셨군요 하면서 경의를 표하고 오히려 송구하고 죄송했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물러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작에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일을 못하게 방해를 했던 이병호 씨 같은 경우 이런 책을 쓸 게 아니라 전임자였고 그 같은 육사 선배인 권영해, 뭐 이종찬, 또 뭐 천용택 뭐 이런 분들하고 좀 같이 수기를 해서 그동안 벌어놨던 돈을 국가에 헌납을 한다든가 좀 이런 미담 사례는 만들지는 못할 망정 또 이렇게 책을 써서 또 한 푼이라도 좀 벌어보겠다 이러는 것 같은데 정말 구차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제가 저희 당의 고문으로 와 계신 권영애 전 안전기획부장한테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갖고 계신 재산 절반만 국가를 위해서 기부하시라고. 그분은 돈이 얼만큼인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던데 제가 직접 면전에 대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일 좀 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당 자유민주당을 위해서 좀 기부 좀 하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런 돈 있으면 좀 찾아와 봐 이렇게 얘기하고 걸어만 날 살려라고 내빼시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병호 원장께서도 당시 그 청문회를 했죠. 그때 나왔던 가장 특징적인 거를 여러분들 아마 다 잊어버리실 수가 있는데요. 유난히도 미국의 국적자가 많고 시민권자가 그리고 영주권자가 많았다 그래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시민권 받기가 쉽습니까?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은 얼른 그 미국에서 시민권 줄 수 있죠? 물어볼 얘기죠. 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저희 그 정보부 내에서도 그 미국에 근무를 하러 가게 되면 젊은 애들일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근무하는 기간 중에 애를 낳으려고 그래요. 애를 낳아서 걔 덕을 좀 보려고. 미국 시민이 되니까. 미국은 속지주의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살아서 된다고 보십니까? 더더구나 공직에 있으면서 그 기간을 통해서 이런 식의 그 다른 데도 아니에요. 그냥 공직도 아니고 국가안전기획부예요. 국정원이에요. 과거 중앙정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에 근무하는 자들이 나가서 사사롭게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탐하는 그런 삶을 살아와서 완 사람이 적지가 않은데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함으로 해서 이제는 정말로 모사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무너져 내리는 북한을 정확하고 빠르게 신속한 접수를 하고 저것들을 끝장을 내기 위해서는 한두 명의 걸출한 요원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복수의 다수의 정예 병력이 있어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허약해진 상태에서 자, 전임자 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써서 도대체 뭘 바라고 이걸 내는지 모르겠는데 단 한 사람도 고 김형욱이라고 박 대통령 비방하다가 사라져버린 사람 제외하고는 국정원장 출신의 사람들 중에 이런 거 낸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권영애 전 부장도 뭐 북에 5.18 관련된 무슨 뭐 묘역에 관련된 구체적인 뭐 자료가 있고 뭐 당신께서 그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입수했다 그러면 공개해야죠. 사회적으로. 5.18에 관한 것도 내가 안전기획부장으로서 내가 확인한 게 이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역사에 밝혀야죠. 증언을 하셔야 될 텐데 아직도 안 하고 못 하고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국가정보원장, 국가안전기획부장,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의 민낯이라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는요, 사자가 몰고 가면은 양떼들도 다 사자떼가 됩니다. 그런데 양이 몰고 가면 사자떼조차도 양떼로 변화돼 버리고 맙니다. 지금은 양떼조차도 아니고요, 거의가 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시궁지 떼가 됐다 그럴까요? 아니면 레밍족이 됐다 그럴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스스로 망가져 가고 있어요. 정말로 다행스러운 거는 북한이 우리보다 한 100만 배에서 1000만 배 더 썩어 있고 더 부정부패로 골마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적화통일 안 되는 것 뿐이지, 대한민국 앞으로 이렇게 허상만, 껍데기만 잔뜩 이렇게 외화 내빈한데 이런 식으로 가서 정상적인 국가가 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두고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는 대통령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을 정상화시켜서 국가의 체제 수호 세력으로, 국가안보의 최천병으로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번에 4월 10일 날 선거가 있죠? 딴 거 보지 마십시오.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과연 어떤 당에게 표를 줘야 될지, 이미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지금 속박을 당하고 있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더더군다나 북한 조선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당까지 있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에 단 한두 명이라도 집어넣어서 자유민주당의 고용주와 같은, 그야말로 공산당이 보면 벌벌 떠는 그런 공안 출신의 검사가 국회 내에 들어가서 간첩 세력들을 일망타진하고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당일날 표를 찍을 때 비례 정당에는 자유민주당입니다. 자유민주당에게 표를 주셔야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저희 고향집에 대한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가 육참골단에 뼈를 깎는 듯한 고통 없이는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대개가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행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역대로 보면 우리 국가정보원의 원장들 가운데 장로님들도 있고, 뭐 예수쟁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죠. 빛을 가장한 설탕문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지난날로 인해서 지금 이 나라에 암담한 먹구름이 지금 잔뜩 끼어가고 있습니다. 외부에 화창한 봄날은 왔는데 지금 점점 더 이 나라의 앞날에 먹구름이 진하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직 이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정확하고 명확한 분석과 변별력, 그리고 판단이 있어야만 이 나라를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남들 뭐 어떻다 저떻다 하실 거 없습니다. 나 자신이 우선 바르고 양심적으로,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땅을 굽어보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러한 양심과 도덕이 기본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후손들도 정상적으로 자라고, 그리고 이 나라도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가증스럽게 기회주의자의 길을 걸으면서 마치 내가 자유보수파 애국인사라고
얘기할 까닭도 없으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자유보수 우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서 오늘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진짜 어디 몸둘 바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고백을 국민 여러분들의 앞에서 함으로써 이 나라가 거듭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오늘 이런 부끄럽지만 창피한 과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또 신규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유민주당의 국정원 정상화위원장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장인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